중국의 한 외딴 작은 마을에서 한젊고 건강했던 사위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그의 가족들은 큰 산 근처에 모여 화려하고 웅장한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고인의 가족이 그를 매우 애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지역 경찰서에 익명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전화는 조용했던 옌핑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장례식 뒤에는 과연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중국 윈난성 옥수시 임원현에 있는 가수이 마을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가수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깊은 산속에서 매우 성대한 장례식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사람은 마딩으로 그는 가수이 마을마씨 가문의 사위였습니다. 마딩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마딩의 고향에서 아무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지만 마씨 가문은 지역 관습을 따르며 막대한 돈을 들여 마딩을 위해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상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 아침 가수이 마을 관할 임원현 경찰서는 이상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마딩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더 묻자 그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가수이 마을의 주민인 양쇠성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직후 경찰은 몇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익명의 신고자는 누구일까? 마딩이 이미 한 달 넘게 매장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신고했을까? 그리고 만약 마딩이 정말 살해당했다면 왜 그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까? 마딩의 죽음이 마씨 가문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걸까? 이 시점에서 경찰은 명확한 단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마딩의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마을 주변에서 조사를 시작하며 유용한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경찰은 마딩이 태어날 때부터 마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딩펑프로 충칭성 운양현 출신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당시 돌공으로 일하던 딩펑프는 생계를 위해 윈난성으로 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딩펑프는 가수이 마을마씨 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 딩펑프는 지역 관습에 따라 성을 마로 변경했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마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씨 가문에 입적한 후 마딩은 돌공 일을 그만두고 돼지 새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사고방식과 젊고 활기찬 태도 덕분에 마딩의 사업은 가수이 마을을 넘어 인근 마을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마을 주민 대부분은 마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항상 건강하고 병에 걸렸다는 소문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딩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마딩의 장례식의 성대함을 더욱 기억했습니다. 비록 마딩은 사위로서 혈연관계가 없었지만 마씨 가문은 지역의 예식을 충실히 따르며 그를 위해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마을 주민들에게 마씨 가문이 매우 정과 의리가 있는 가족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익명의 신고자에 대한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고에서 언급된 양쇠성에 대해 개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쇠성은 마딩의 가수이 마을에서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2013년 11월 22일 그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마씨 가문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배웅하는 동안 그는 마딩의 시신을 우연히 보았고 관의 양손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이한 장면은 양쇠성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관이 놓인 침대를 돌아보았고 마딩의 관자놀이 부분에서 피를 발견했습니다. 어딘가에 상처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양쇠성이 묘사한 첫 번째 단서는 조사관들에게 놀라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딩의 사망 원인이 뇌졸중이며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혀 사망에 이르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뇌혈관 손상이 심각할 수 있어 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자놀이 부분에서도
손상이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한 뇌졸중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양쉐셩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단언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마딩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쉐셩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마을의 몇몇 주민들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장례식 준비를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답변은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수 이 마을은 윈난성 임원현의 가장 외진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주민들의 문화는 매우 순박하며 오랜 세월 동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신고자와 양쉐셩의 진술을 마주한 임원현 경찰은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마딩의 시신에 처음 접촉했던 사람인 마주를 찾아갔습니다. 마주는 마딩이 사고를 당한 직후 마씨 가문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장례 준비를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주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이었고 그가 마씨 가문에 도착했을 때 마딩의 가족들은 이미 시신을 닦고 면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마주는 당시 마딩의 몸 어디에서도 상처나 피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주로 장례식 관련 일을 도왔으며 마딩의 시신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주의 진술은 양쉐셩이 제공한 정보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관들은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인 마융을 찾아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융은 마딩의 처남뻘 친척으로 그날 밤 마딩의 시신에 입히는 옷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융은 마딩의 시신 상태를 상세히 관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문에 대해 마융은 즉시 마딩의 몸에서 어떠한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양쉐셩이 거짓 단서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마씨 가문의 두 친척이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양쉐셩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와 마씨 가문의 사회적 관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양쉐셩과 마씨 가문 사이에 명확한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양쉐셩이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딩의 가족들이 공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드러낼 수 없는 어두운 음모를 감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기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마딩의 가족들을 직접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딩이 사망한 후 가문에서 성인으로는 3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마딩의 아내 마수이전, 장인 마카이프, 그리고 장모 주구이셴입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자 마수이전은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마딩은 2013년 11월 20일에 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마딩은 시장에서 돼지 새끼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딩에게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수이전의 가족 4명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피곤해진 마딩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마수이전은 조금 더 텔레비전을 본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2시쯤 마딩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마수이전은 남편에게 병원에 갈 것을 제안했지만 마딩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쯤 마딩은 갑자기 깨어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수이전과 마딩의 침실은 집의 1층에 있었고 그녀의 부모는 2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카이프에게 그날 밤의 상황을 물었을 때 그는 사건이 발생한 밤에 자신과 아내는 2층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떠한 이상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딸인 마수이전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으며 1층으로 내려가 딸의 방으로 갔을 때 마딩은 이미 뇌졸중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마카이프와 그의 아내는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수이전과 그녀의 부모의 진술에서 경찰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딩의 사망 원인에 대해 마수이전과 그녀의 부모는 뇌졸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심한 점은 마수이전과 그녀의 가족이 평생 산악 지역에서 살아왔으며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마딩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마수이전은 사건이 발생한 밤 그녀가 마을의 한 의사를 불러 남편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의사는 마딩을 확인한 후 그가 뇌졸중으로 사망했으며 맥박이 멈췄다고 즉시 말했습니다. 마수이전의 이러한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녀의 부모를 신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노인은 그날 밤 집에 의사가 왔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답변은 경찰의 경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집의 구조를 보면 마딩과 그의 아내는 1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마딩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고 의사를 불렀지만 2층에 살던 두 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마수이전에 대해 남편의 병을 확인한 의사가 누구인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수이전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계속 빙빙 돌리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 집이 점점 더 의심스럽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딩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그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수사관들은 마수이전과 그녀의 부모가 사건에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딩과 처가 식구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2003년 마수이전이 20살 때 부모의 권유로 마딩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딩은 마씨 가문에 입적하며 사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찬 결혼 생활처럼 보였지만 이 인연의 발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시 마딩은 건축 노동자로 일하며 약간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수이전과 결혼했을 때 결혼식은커녕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축하 잔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딩의 장인 마카이프는 줄곧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인 마딩이 가문에 들어온 후 가족의 일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마딩은 젊고 농사 경험이 거의 없어 장인과 장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차가 되던 해 마수이전은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딸의 탄생은 가족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마딩은 남아를 선호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갓 태어난 딸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마딩은 마수이전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딩은 우울해졌고 술을 마신 후 자주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수이전과 마카이프는 여러 차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아내를 때리며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은 2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후 마수이전이 아들을 낳으면서 마침내 마딩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마씨 가문의 균열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수이전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기 때문에 마딩은 늘 아내를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딩이 사업으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입적한 사위라는 위치 때문에 결국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마딩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의 야간 생활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처럼 활기찼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딩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여성들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딩이 돈을 펑펑 쓰며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 마수이전과 그녀의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와 설문을 바탕으로 마딩과 마수이전 사이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충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마딩의 기이한 죽음에 대해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의심은 마수이전과 그녀의 부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체를 조사한 후에도 경찰은 마수이전이나 그녀의 부모가 마딩을 살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딩이 타살되었는지 여부조차도 수사관들은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은 유일한 방법은 시신을 부검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살인 사건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고 마씨 가문 또한 관을 열어 부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수사관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뱀을 유인해내는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아침 마수이전의 집 앞에 임원현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국산 도구와 전문적인 조사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마수이전을 경찰차로 태우며 마딩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편 차 안에 있던 다른 경찰들은 관을 열고 부검을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수이전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은 마수이전의 얼굴에 공포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마수이전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 순간 심리적 혼란에 빠진 마수이전은 결국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마딩이 친구들과의 도박에서 많은 돈을 잃고 우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수이전의 아버지 마카이프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마카이프는 부엌으로 가서 도끼를 집어들었고 마딩이 방심한 틈을 타 도끼로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찰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마카이프를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이 말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마카이프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나는 아내와 함께 일찍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이 비명을 질렀을 때에야 마딩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카이프와 마수이전의 완전히 상반된 진술에 대해 경찰은 이들을 불러 직접 대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마수이전이 아버지에게 죄를 전가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 마딩이 자는 동안 자신이 그를 해치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부모가 오랜 시간 동안 마딩의 무시에 시달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마수이전이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물증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관을 열고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가 계획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작업 결과는 경찰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2014년 1월 20일 마딩이 매장된 지 60일이 지난 후 임원현 경찰 조사팀은 사수이 마을의 언덕에서 시신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마씨 가문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경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의 증인을 초청해 모든 과정을 참관하게 했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통해 마딩의 머리 부분에서 심각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마딩이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과는 마수이전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했지만 경찰은 추가로 세부 사항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이 마수이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경찰은 새로운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마딩의 머리 부상이 외부에서 매우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수이전은 작은 체구의 농촌 여성으로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런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 밤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수이전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마딩과 그녀는 1층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두 아이는 가까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2층 침실에서 밤새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수이전의 아버지 마카이프만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문을 받은 후에도 마카이프는 사위 마딩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방향을 마씨 가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수이전이 남편 마딩을 해친 후 마씨 가문은 비밀 가족 회의를 열어 그녀의 행동을 숨기기로 결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늦게 마카이프 부부는 마수이전의 몇몇 친척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마딩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의심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씨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여 마딩을 위한 성대한 장례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동은 마수이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는 명백히 처벌받아야 할 행위였습니다. 마씨 가문의 회의를 통해 경찰은 마수이전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그런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수이전은 사건 전반에 걸쳐 여러 모순된 태도를 보였으며 숨기고 있는 비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경찰로 하여금 사건 현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수이전의 침실에서 추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몇몇 발자국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딘이 사망한 후 마수이전은 사건 전날 사용했던 침대 용품을 모두 폐기했고 새로운 매트리스와 침대 커버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베개 아래에서 경찰은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분명히 마딘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마수이전은 가수이 마을과 인근 동론 마을에서도 상당히 돋보이는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딘이 사망한 후 일부 인근 마을의 독신 남성들이 마수이전에 전화를 걸어 그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진 속 남성이 마수이전의 새로운 연인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을 마수이전의 부모에게 보여주며 남성의 신원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카이프 부부는 사진 속 남성을 모른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딘이 매장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마수이전은 한 남성의 사진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이 행동은 분명히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남성과 마수이전은 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수이전이 그리워한 이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건이 지역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사진을 인쇄해 가수이 마을 주변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사진 속 남성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치쿠안, 올해 37세이며 임원현 동론 마을 메이다촌 출신이었습니다. 메이다촌은 가수이 마을과 단 하나의 산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에 따르면 치쿠안은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40살 가까운 나이에도 독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위수시 신핀현의 한 제철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딘이 사망하기 전후로 치쿠안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시점과 행동에 따라 경찰은 치쿠안의 혐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21일 임원현 경찰은 신핀현 제철소로 가서 치쿠안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직면한 치쿠안은 곧바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치쿠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마수이전 역시 자신의 방어 태도를 포기했습니다. 신문실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첫째, 치쿠안과 마수이전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사건 당일 밤 그들과 마딩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2013년으로 돌아갑니다. 동론 마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외지로 일을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젊은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쿠안도 이와 같은 이유로 결혼하지 못한 독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치쿠안과 마수이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곧바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수이전은 치쿠안에게 남편 마딘과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치쿠안은 마수이전이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감정은 그에게 마수이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초기 진술에 따르면 마수이전과 치쿠안은 비밀리에 전화로 소통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수이전은 치쿠안과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사랑의 감정을 경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나며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마수이전은 남편 마딘이 시장에 가서 돼지를 팔러 간 틈을 타 가족에게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치쿠안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작고 귀여운 마수이전과 젊고 잘생긴 치쿠안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수이전이 이혼을 요청했지만 마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반년 동안
마수이전과 마딩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마딩은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고 마수이전은 치쿠안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마수이전과 치쿠안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치쿠안은 은밀히 마수이전을 만나러 임원현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호텔에서 만났고 서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11월 20일 저녁 8시경 마수이전은 치쿠안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쿠안은 마수이전의 안내로 집 근처에 숨었고 늦은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수이전은 자신의 감정과 과거를 돌아보며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치쿠안에게 결정을 맡겼고 그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치쿠안은 사건 현장을 떠났고 마수이전과 함께 새로운 삶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딩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을 주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5월 30일 마딩 사건은 위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이자 직접적인 행위자인 치쿠안은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수이전은 사건의 공범으로서 치쿠안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과 선택에 대해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